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 보상기준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준서의 주제인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란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 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종업원을 포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기업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이를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식기준 보상 약정이란 기업이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가 지분상품이거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인 약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주식 100주로 지불한다거나 주식 100주의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지분상품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도 포함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적용하며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선단체에 자기지분 상품을 부여하고 자선단체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 기업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얻는 고객 기반 증가 등의 경제적 효익을 향후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그 주식기준 보상을 결제하는 기업이 연결실체 내 서로 다른 기업인 경우에도 그 각각의 기업에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모두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를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래이거나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또는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따른 거래도 이 기준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의 결합에서 재화를 취득하는 거래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업을 만드는 사업 출자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서는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의 정의는 1113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제1113호가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기 위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가의 종류에 따른 유형 구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식기준 보상 약정의 대가는 지분상품이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결제됩니다. 결제 대가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는 이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하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인 경우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합니다. 결제 대가를 지분상품과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상대방별로 구분할 때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와 종업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라 주식기준 보상거래 회계 처리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 및 측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인식 시기와 인식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거래 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이때 차변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대변에는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주식 결제형인 경우 자산 또는 비용에 상응하는 자본을 인식하며 현금 결제형인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주식기준 보상약정에 가득기간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득기간이란 주식기준 보상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용역을 제공해야 주식 100주를 지급받는 조건인 경우 3년이 가득기간에 해당합니다. 용역 제공 거래에서 가득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득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득기간 동안 관련 자산 또는 비용 및 자본 또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가득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기준 보상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에게 이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여일에 관련 자산 또는 비용 등을 모두 인식합니다. 그러면 인식되는 항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주식기준보상거래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은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근로용역 중 주식기준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식별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만약 드물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측정 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든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종업원과의 거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여일이란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거래 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을 말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와 같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합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득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득 조건이란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았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측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측정하는 경우 그 금액은
측정 기준일 현재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서 가득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가득 조건은 이 두 가지 값의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득 조건은 용역 제공 조건과 성과 조건으로 나뉘고 성과 조건은 다시 시장 조건과 비시장 조건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용역 제공 조건은 3년 근무 조건을 들 수 있고 시장 조건은 회사의 목표 주가 달성, 비시장 조건은 회사의 목표 이익 성장률 달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시장 조건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하며 용역 제공 조건이나 비시장 조건은 가득되는 수량을 추정할 때 고려합니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비가득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가득 조건에 대해 기준서에서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설명하자면 가득 조건이 아닌 모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3년 근무 조건에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득 조건은 3년 근무 조건이며 월급 일부 적립 조건은 비가득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득 조건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시 고려합니다.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서 측정 기준일에 추정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후속적으로 재추정하지 않는 반면 가득 수량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예상 가득 수량을 추정하여 추정 변동을 측정에 반영합니다. 가득일에는 추정 수량을 궁극적으로 가득된 수량으로 수정합니다. 가득일 이후에는 가득된 지분 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행사되지 않더라도 비용을 환입하지 않으며 인식한 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 계정 간 대체는 허용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현금 결제형인 경우에는 자산 또는 비용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되는 부채를 인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인식되는 자산 또는 비용 및 인식하는 부채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재측정하며 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가득 조건과 비가득 조건을 고려하는 방식은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용역 조건과 비시장 조건은 권리의 수량 추정 시 고려하며 시장 조건과 비가득 조건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합니다. 주식 결제형과 다른 점은 가득 수량만을 후속적으로 재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의 공정가치도 후속적으로 재추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누적 금액은 결제 시 현금 지급액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내용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 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기업이 1차 연도 초에 임직원에게 두 가지 스킴의 주식기준 보상을 부여하였습니다. 각 스킴의 부여 수량은 500개로 동일하며 가득 조건은 2년 근무, 행사 가능 시기는 가득 직후부터 이후 1년간으로 동일합니다. 스킴 1과 2는 부여 상품의 차이가 있는데 스킴 1은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스킴 2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주가 차액 보상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스킴 1은 주식 결제형, 스킴 2는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부여일과 1차에서 3차 연도 말까지의 공정가치와 내재가치, 가득 수량 및 행사 수량은 표와 같습니다. 그럼 주식 결제형인 스킴 1의 회계 처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주식기준 보상은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므로 인식되는 비용 및 자본의 측정 시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추정 가득 수량 및 가득 기간 2년을 고려합니다. 이때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1차 연도 말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치인 100에 예상 가득 수량 480개를 곱하고 가득 기간 2년 중 1년치만큼의 비용
24,000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 증가를 인식합니다. 2차 연도 말에는 부여일에 측정한 공정가치는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100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득 수량은 재추정한 수량 470개를 사용하여 누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미 인식한 비용 24,000을 차감한 23,000을 비용 및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가득일 이후에는 실제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인식한 비용과 자본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며 자본 내 계정 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결제형인 스킴 2의 회계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앞서 본 내용과 동일하며 내재 가치는 주가 차액 보상권의 결제일 현재의 현금 결제 금액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는 주가 차액 보상권의 공정가치와 가득 수량, 가득 기간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현금 결제형의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를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해야 하므로 1차 연도 말에는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120을 사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28,800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2차 연도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110과 실제 가득 수량인 470을 곱하여 계산한 값에서 기인식 비용 28,800을 차감한 22,900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나 현금 결제형인 경우에는 결제 시점까지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제 시점인 3차 연도 말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개당 결제 금액 90에서 행사 수량 470개를 곱한 42,30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적 금액인 51,700과의 차이를 비용과 부채에서 조정하고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부채를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선택권이 기업에 있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있는지에 따라 측정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주식기준 보상 전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측정합니다. 만약 현금을 지급할 현재 의무가 없다면 주식 결제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며 현재 의무가 있다면 현금 결제형으로 분류하여 측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의무란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지분상품 결제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예를 들면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실무 관행이 있거나 현금 결제 방침이 명백한 경우, 현금 결제 요구 시마다 기업이 이를 수용한 경우에도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권이 거래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포함된 복합 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부채 요소는 현금 결제형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며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인식하였지만 실제 결제는 지분 상품을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제될 것입니다.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 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 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자본 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연결 실체 내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결 실체 내 주식기준 보상 거래와 관련된 각 실체의 별도 재무제표나 개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 처리를 다룹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앞서 살펴본 규정들을 연결 실체 관점에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연결 실체 내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이거나 주식기준 보상 거래 결제 의무가 없는 경우 주식 결제형으로 측정하며 이외에는 현금 결제형으로 측정합니다. 간혹 연결 실체 내 한 기업이 연결 실체 내 다른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 약정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 결제형 또는 현금 결제형을 판단할 때에는 이 상환 약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식 기준 보상 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를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주식 결제형으로 인식하며 그 밖에는 현금 결제형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 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이때 종업원은 지배기업이 결제한 주식기준 보상 대가를 지배기업에 상환해야 하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제공받는 종속기업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종속기업은 결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식 결제형으로 해당 거래를 측정합니다. 상환 약정이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제기업인 지배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식 결제형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부여한 권리가 종속기업의 지분 상품이라면 지배기업은 이를 현금 결제형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 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결제하는 기업이 모두 종속기업에 해당합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으로서 부여된 권리가 종속기업 자신의 지분 상품이 아니며 결제 의무 또한 있으므로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하며 결제하는 기업 관점에서 판단하더라도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이를 현금 결제형으로 분류하여 인식 및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요구사항은 크게 주식기준 보상 약정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공시사항, 공정가치에 대한 사항,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기업의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기준서에서는 각 범주별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기준 보상 약정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은 각 주식기준 보상 거래 유형에 대한 정보, 주식 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 가격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와 관련해서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대한 정보,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 등을 공시합니다.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한 총 비용을 공시하되 주식 결제형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며 주식기준 보상 거래 관련 부채의 총 장부 금액, 가득된 부분에 대한 부채의 내재 가치 등을 공시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세 가지 범주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최소 요구사항의 공시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것으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 보상의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